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시사의 맥을 잡는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 기사 아시아나항공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손을 잡고 아시아나 인수전에 가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예비 입찰이 실시되는데요. 애경그룹과 KCGI 펀드입니다. 이미 인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쟁이 오늘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입니다. 청문회 아닙니다. 기자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조선일보는 제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군요. 한밤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몰랐다라는 답변이 줄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국 야당 청문회 개최 요구에도 무산됐다며 셀프 기자간담회. 제목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이군요. 딸 논문 그리고 장학금,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핵심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야당은요. 국회 무력화다. 새로운 권력 횡포다. 국민 무시다. 무력화, 횡포, 무시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새로운 의혹으로 볼 수 있겠네요. 조국 펀드의 투자사, 그러니까 조국 후보, 지금 사모펀드 논란이 돼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요.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출신 투자사의 전 고문. 근데 탈락 뒤에도 여당 의원에게 국감에서 지적한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와 말이 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인데 새로운 의혹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조카 등 해외 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 웅동학원 입시 관련 장소서도 서류를 숨겼다. 검찰은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증거인멸 관련자 수사, 사법처리, 방침 이렇게 검찰 쪽 분위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쪽 화면 봐주시죠. 몰랐다. 조국의 해명에 어제 국회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시간 끌다 청문회 놓친 야당.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간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죠. 그러나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 내용을 좀 다룬 키워드고요. 또 커튼머리. 많은 분들이 또 커튼머리 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실검 10분 전쟁.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딸 입시 또는 장학금 관련된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조국 후보자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초유의 셀프 청문회, 조국, 딸, 아이, 제1저자된 거 저도 의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사실은 기자간담회는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해서 날짜를 넘겨서 오늘 새벽 2시까지 11시간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논문 등 딸 관련 여러 의혹에 모르세,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줄을 잃었고요. 그리고 제도 탓,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는요, 신청도 안 했다. 그리고 교수의 어떤 연락도 안 했다. 그런데 준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납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그리고 또 한쪽은 인턴 논란이 있었죠. 딸의 인턴. 자, 인턴 부탁한 적 없다. 그런 대답을 한 뒤 부인끼리 연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착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학부모끼리 뭔가 연락을 했다라고 교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교수가 착각한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은 몰랐다가 주된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재산 등록 계제 관보 보지 못해 펀드 투자 내역 알지 못했다. 역시 알지 못했다.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알았다. 오촌 조카 귀국해 진실 밝혀주길. 지금 오촌 조카 해외로 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검찰 금감원의 의혹 해소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웅동학원 동생 소송 몰랐다. 역시 또 몰랐답니다. 관리 안 한 질책은 받겠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하도급 업체 돈 다 줬지만 동생 회사만 돈 못 받아 불만, 그래서 소송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소송 다음 날 동생이 학교 법인의 사무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무국장. 빚 갚으려 동생에게 직책을 맡긴 거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생이 원고, 피고 동시에 한 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재산 팔아 사회활원 약속. 그러나 부채만 240억 원대로 실현 미지수다.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조국 후보자의 답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을 받았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거는 그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기자간담회 진행된 시간이 1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저희가 판단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 최영선 의원과 박상욱 변호사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갖고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최영선 의원께도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예. 중요한 의혹은 해소되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해소된 부분도 예. 있고 그 조 후보자가 저런 대목은 좀 답답했을 것 같다 예.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안 된 것이 지금 저 제1제자로 간 게 본인도 의아했다고 예. 그러는데
저 의아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충분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본인은 몰랐다, 연락 안 했다 예. 그러는데 그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교수께서는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 하면은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해서 올려주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외국 대학에 간다는 얘기는 과연 누가 한 것이냐. 그리고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지만 정말 예. 연락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 것이고 예. 그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도 예. 연락을 안 했다. 우리는 장학금 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대학원 장학금이라든지 의전원 장학금이라든지 예.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만 저런 우연과 행운이 예. 반복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저분의 딸에게만 저런 행운이 반복될 수 있었느냐. 예. 의혹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혹 해소가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박상욱 변호사께서 어제 기자간담회 의혹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도 어제 3시 반부터 예. 12시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걸 다 보셨어요? 뭐 2시까지 했다고 하니까 좀 못 본 부분도 있는데요. 예. 원래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이게 뭐 수사 과정도 아니고 예. 또 청문회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뭐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으나 뭐 자료를 정해져 있다라고 제출받거나 생각이 이러지는 듭니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기관에 나왔던 수십만 건의 언론 보도라고 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쟁점이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를 들어서 재수 씨의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됐고 예. 또는 뭐 또 따님이 포르쉐를 탔다거나 예. 또 여배우와의 뭐 부적절한 거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뭐 논할 것이 없다라는 그럼 것들 어제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 가졌던 소기의 목적 예.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고 또 우리 어떤 부분들은 누구에게 확인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예. 언론이나 또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해소가 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쟁점들은 좀 좁혀져 갖고 좀 이른바 쟁점이 좀 뾰족해졌다. 예. 그런 내용은 좀 평가할 만하다는 거네요. 법정에서 말하면 뭐 공판 기일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하면 쟁점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쟁점을 논의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쟁점을 다뤄야 되는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예, 평가시네요. 그리고 뭐 후보자의 어떤 간절하고 예. 뭐 이런 뭐 진솔한 또 얘기도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제 의사협회입니다.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의학 논문 철회하라. 제1저자 기여 가능성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국대 교수에게 이런 내용 철회하라. 뭐 이런 내용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조국 후보자 논문 폄액을 공유, 연구자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의협 어제 발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의 자진 철회를 권고합니다. 국내외의 연구 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수를 주도하는 핵심 저자로 정의. 자, 지금까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내놓은 여러 가지 입장과 발언, 그리고 뭐 의사협회에서 나온 발언, 뭐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내용 측면이었어요.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패널 네 분께서도 좀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여당 후보자 결심이 확고했다. 여기서 말한 결심이라는 거는 저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거죠. 간담회 3시간 전 기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렸죠. 여기 보시면 어제 상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자간담회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는 이거 준비 과정도 없기 때문에 좀 무리다 이렇게 했지만 기자들 연기 요청에 법적 기한 강조하면서 일방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일방 진행. 이런 표현에 벌써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이 좀 보이네요. 선례 없는 무제한 형식의
임명이 한 명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본문을 잃었다. 그리고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왜 국회에 오나?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냈지만 뭐 이게 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조국 청문회 무산되자 기습적 요청. 기자단 난색 표했지만 강행했다. 기습적, 강행. 뭐 이런 표현들이 제목에 실려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법정 기한 내 소명,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딸 의혹 답변 과정에서 울컥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가 열린 곳으로는요. 국회 본관 245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원총회가 열리는 곳인데 어제 민주당이 이 장소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미리 잡아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자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당 쪽에서 굉장히 뭔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다는 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어제 기자 간담회와 관련해서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뭐 어제 사회를 봤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국 후보자는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금은 갑작스럽게 3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연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이 과정이 갑작스럽다고 우리 국민이 꼭 생각하실까요? 마침내 이제 후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뭐 열리기 직전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국회 출입 기자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당 출입 기자들 상대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어제 기자간담회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했죠. 시간으로 봐도 부적절했고요. 예. 시간으로 부적절했다는 뜻은 뭐냐면 예. 조국 후보자도 알고 있듯이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금 예. 여야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걸 어제 기습적으로 어제 그 뭐 법정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국회에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놔두지 않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부적절했고 또 하나는 장소죠. 예. 본인이 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게다가 저기 그 기자회견이 열렸던 그 예. 245호는 예. 보시지만 이게 꽤 넓습니다. 예. 거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예. 국회에서 국회의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럼 누군가 국회의총을 잡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의총을 명분으로 잡았는데 오늘 나온 뭐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미리 의총을 하겠다고 그거를 국회 쪽에 통보했다는 게 그렇죠. 내용이 나와 근데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의총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예. 조국한테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 이것도 매우 국회에서 하기엔 부적절했죠. 아. 또 국회에 있는 지금 사회를 홍익표 의원은 예. 지금 현재 대변인을 하고 있고 수석 대변인이죠. 수석 대변인입니다. 게다가 재선 의원이고 예. 이런 분이 나와서 사회를 봐줬다. 그리고 사회 보는 과정 속에서 저도 예. 어제 좀 보긴 했는데요. 예. 매우 그 부적절한 자기 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 그러나요? 어떤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 기자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이제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후속 그 질문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로막는다라든지 아. 시간 관계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 이런 걸 좀 받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것이 예. 여러 번 이제 목격됐고요. 예. 본인들은 말을 모든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런 모습에 좀 성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조국 후보자는 그 어디에서도 특히 본인이 지금 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예, 있었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충분히 기자회견을 아. 가질 수 있었는데
굳이 국회에 와서 여당의 호의 속에서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했고 왜 그렇을까요? 국회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자신 상징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테고 또 국회에서 여당이 이렇게 우리 나를 예. 보호해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예. 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기습적으로 한 거는 대언론 보복, 언론 보복이요. 언론에 대한 보복성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한테 질문할 예. 기회도 제대로 안 주면서 예. 그 준비하는 시간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좀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 또는 여당 내에서 예. 계속 나왔던 분은 가짜 언론, 가짜 뉴스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을 예. 비판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 방 먹이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양지열 변호사께도 이제 똑같은 질문 드리고요. 일단 어제 기자 간담회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했는지 판단을 좀 해주시고 추가 질문은 사실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정도의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어떠냐. 사실은 기자단에서 이제 연기 요청도 했거든요. 좀 시간을 미뤄달라. 오늘 정도 해달라. 그러면 어제가 아닌 오늘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왜 굳이 어제여야 됐을까? 뭐 이거에 대한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와 오늘의 큰 차이가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예. 일단 왜냐하면 뭐 MBN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예. 청문회 중계라든가 아니면 뉴스 보도를 예. 해서 많은 방송국들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비를 했었고 예. 사실 근데 이거는 방송국이나 언론사 기자분들이 대비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그 자리를 기다렸던 거죠.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는 이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시 반에 최종적으로 청문회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11시 50분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가 안 된다고 하니 기자간담회라도 저는 가져서 그동안은 3주 가까이 계속해서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건데 이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해명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걸 기다렸던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이재영 전 의원께서 이제 언론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저 자리가 한 18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처음에는 한 100여 명이 넘는 기자분들이 앉아서 준비를 했죠. 3시간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짧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대에 이제 앵커께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 자리가 11시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한 사람이 1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을 했던 기자 것이고. 간담회 치고는 아마 뭐 국내에서 최장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분은 있을지 몰라도 안에서라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라도 보내줄 수가 있고 심지어 기자분들이 바뀌어가면서 들어가기까지도 했었고 이제 아까 이제 홍익표 지금 의원이 초반에는 재질문 같은 걸 받지 않았던 이유가 기자분들이 워낙 처음에 많으니까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고 2시간 정도 지난 뒤부터는 또 그것도 무제한 허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복이 가능한 숫자와 양이었나요? 이게 아까 이재영 의원이 말하는 뭐 언론 보복이다 그 표현에 대한 약간 반론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반론이라기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혼자 딱 앉아있고 100여 명의 기자들이 11시간 동안 공세를 했는데 그걸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사들도 몰랐다 이런 의미로 호의적이지 않게 좀 표현들을 하셨는데 어제 이 정확히 이야기한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영역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대답을 했고 본인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들 그러니까 딸이 관련된 부분에서 가서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을 알고 난 뒤에 조국 후보자가 그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이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청문 준비단에서 그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압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연락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파악한 부분은 알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어제 정확하게 대답을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재영 전 의원과 양지열 변호사 어제 기자 간담회 개최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뭐 어떤 분과 어떤 분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간담회를 놓고요. 당연히 뭐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던 야당으로서는 또 반발합니다. 어제 반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내년 4월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문제도 유야무야 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형사소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 뭐 야당이 저렇게 반발했어요.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야당의 지금까지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해명에 판 깔아준 여당. 그러니까 지금 판 깔아준 여당. 이 모습은 앞선 기사에도 좀 봤습니다. 이 뒷부분 보시죠. 그런데요. 시간 끌다 청문회 놓친 야당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시간을 끌다가 청문회도 제대로 못 열었다. 뭔가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요 야당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기사 소개해드리죠.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의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 글을 소개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거 야당, 특히 보면 한국당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속담을 한국당이 실천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박 의원은 저는 일찍부터 모친, 부인, 딸은 인도적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증인은 민주당에서 응하라고 제안했다. 이제 와서 증인 빼준다니 이미 청문회 열차는 떠난 뒤라며 역시 버스 지나니 손 흔드는 한국당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한국당 아플까요? 화가 날까요?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최영선 의원님. 어제 사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족들 증인 안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청문회 날짜 5일 뒤에 열자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거부하고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 열렸습니다. 야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저 지적이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버스 떠난 뒤 손을 든 거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빌미를 준 야당에게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 조국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흑수저 청년에게 미안하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의 흑수저 정치인들에게도 미안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간담회를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정치인은 제 기억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공중파, 종편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 자기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정치인을 제 기억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기억을 예. 돌려보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조국 후보를 둘러싼 논쟁은 예. 이미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진영 싸움으로 비화가 되면서 앞서 중앙일보 기사에도 잘 표현을 해놨지만은 여당도 조국 해명에 판을 깔아주면서 예. 이렇게 이제 판이 만들어졌다. 예. 근데 이 판이라는 것은 예. 솔직히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훨씬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도거든요. 일단 질문 시간이나 예. 질문 내용, 예. 중복 질문, 후속 질문 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예. 청문회보다는 간담회가 훨씬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해명하기도 나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하여튼 야당이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게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는 예.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용 저도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앙일보는 시간 끌다 놓쳤다라는 비판적인 제목을 달았고요. 최영선 의원께서도 이거 책임 있다 야당에 지금 지적하셨어요. 그 지적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적에 또 어떤 좀 더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설명할 거야 뭐 많죠. 예. 근데 사실 그 시간 끌다 청문회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시간이 끌려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예.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여야 간에 예. 증인 채택을 위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예. 그때 여당의 반발로 인해서 그때 그렇죠. 무산이 증인 되지 관련된 않았습니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계속. 안 되고 나서 그게 5일이 지나고 예. 5일 내에 그거를 송장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진 부분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걸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여야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조국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 임명은 예.
청문회를 하건 안 하건 예. 기자회견이 있었건 없었건 예. 무조건 강행하는 거구나. 예. 강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모든 것이 진행돼 왔구나는 것을 거의 확인 사실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럼 청문회를 열어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혹에 예. 대한 뭐 자리가 또 예. 일어날 수 있었고 어제 기자회견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조국 후보자한테 예. 유리한 기자회견장에서 할 수 있게끔 놨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이미 벌써 임명을 강행할 것에 대해서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별 의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까 이제 예. 양지열 변호사께서 예. 저에 대해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예, 예. 때문에 거의 딱 한마디만 다시 반론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 아까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예, 제가 예. 반론 손을 못 들어가지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이렇게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을 참 아픈 것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반론이세요, 지금? 네. 아픈 곳, 아까 그렇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다른 패널에 하는 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양지열 변호사께서 뭐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임명 강행 얘기를 좀 잠깐 하셨어요. 지금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자, 오늘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어제 기자간담회 관련된 평가가 좀 있군요. 주요 의혹 상당 부분 해소됐다. 조국 임명 강행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늘 청와대가 할 전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청와대 분위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을 보면서 6일 또는 9일 정도에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 금주내 청문회 개최 합의된 정치적 부담 고려 수용 분위기도 있다. 청문회가 열리는 걸 수용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대목도 좀 어제 눈길 끌었는데 뭐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비례대표 되거나 할 생각 없다. 뭐 대선 주사에서도 제외되는 게 맞다. 본인의 자리는 법무부 장관까지다. 뭐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워낙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부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박상현 변호사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제 기자간담회에 참 많은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부인한 내용이었어요. 향후에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직전에 예. 좀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그 언론 보도 중에 자기꾀 있었죠. 박지원 아까 의원 얘기하셨던 한국당 관련된 내용. 그 얘기를 잠깐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그 먼저 이 청문회의 무용론이나 보이콧을 처음 거론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미 그 청문 그 요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께에 빠졌다는 것은 갑자기 장외투쟁을 나갔다가 나경원 대표가 부산에 가서 아주 생뚱맞은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어제 그런 부분에 증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양보를 하겠다라는 갑자기 뭐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자기께에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그 임명을 이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즉 어제까지로 법적인 청문회 요청 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그 10일 범위 안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추가 요청을 하는 기간이 시작이 그렇죠. 된 거죠. 전 예도 보면 하루만 뭐 재송부 요청 기간을 준 적도 있고 열흘을 준 적도 있고 그건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간이 정해지고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본인도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럴 의사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하고 나면 여야가 그 기간 안에서 정치력과 또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어제 나타난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지금 뭐 늦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굳이 이거는 열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저희 도입된 지도 사실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원래 뭐 헌법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제 이제 조국 후보자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 이제 문제의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좀 나와서 얘기를 좀 시원하게 들었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왜 일제자 준 예, 논문 예. 교수나 아니면 예. 장학금 주신 교수분이나 저는 그런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국회에서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예. 그런 증인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무산돼 버렸단 예.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취지를 가지고 진짜 국민들의 예.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있다라면 예. 저는 기간이 좀 넘기더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또 정치 공방을 하기 위한 청문회라면 의미 없죠. 오늘도 아마 여야가 뭐 어떤 접촉을 하겠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그 시간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을 좀 덜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묘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조성호 후보를 향해 출산 의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한겨레는 궤변이다 이렇게 제보를 달았습니다. 정가윤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미혼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출산 의무를 다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 아니 그 내용이 자질과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반박해서 또 잠깐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성욱 출산했으면 100점인데 이렇게 한국당 정가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문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출세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출산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이 사과해서 일단락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정가윤 의원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아직 앞으로 가장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요.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출산율입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우리 후보자 참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다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정말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그 걱정하는 건 좋긴 한데 저 자리에서 과연 저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또 다른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좀 묘한 얘기가 나와서 또 약간 얘기가 됐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기영 아내 관리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내 관리라뇨.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다. 부인, 진보 정치인 시민단체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아내 관리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게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좀 더 그 대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내가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시민단체에만 후원금을 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 관리다. 자,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군인권센터, 뿌리의 집, 민족문제연구소, 지역아동센터, 한국정신대 문제 완전히 좌파 쪽으로 후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좌파 편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2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 제가 아까 좀 묘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언은 저 출산과 관련된 거, 또 다른 발언은 아내 관리란 표현이 나온 또 발언이었습니다. 자, 박상혁 변호사,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보느라고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 방송하신 걸 처음 봤는데. 아침에 뭐 기사는 좀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뭐 묘한 발언이 아니라 한 대 뺨 맞을 발언. 아내가 관리의 대상인지도 참.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약간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불쾌가 아니라 펄쩍펄쩍 뛸 얘기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조성욱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가변 의원님께서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국회의 의회 지도자십니다. 이런 분들이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더 보태자면 제가 지금 변호사 하기를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이 많은 후보자들이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최고의 인재들을 모셔야 된다는 게 여야 상관없이 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인사 때마다. 그런데 저렇게 모욕죽이라든지 또 이런 거의 얼굴이 낯뜨거워질 정도의 발언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인재가 그런 또 제안에 응하겠습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좀 더 정화돼야 되고 국회 스스로가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 이재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 정가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에 가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뭐 사과하고 사과 받고 해서 뭐 일단락이 됐다 이런 표현이 사과를 나왔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조차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내 관리도 못해 이 발언은 이건 자세히 보면은 말이죠. 일단은 저는 내용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 후보자 아내가 어디에다 후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뭐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의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아내분의 선택이겠죠, 그거는. 아내분의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아내 관리도 못해 요 부분은 이게 사석과 청문회 자리에 대한 분간이 순간적으로 안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사석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식 관리 잘하냐, 남편 관리 잘 되냐, 결혼 안 한 분은 너 남친 관리 잘하니, 여친 관리 잘 되냐.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리라는 표현을 좀 사석에서 많이 쓴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도 사실 조국 후보자도 동생에 대해서 관리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 본인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듯한 하지 않았을까? 관리라는 단어. 물론 이거 아내 관리 잘 못했다는 부분이 저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 판단이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거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뭐 옹호할 것도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커튼 머리를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일단 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죠. 어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어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또 커튼머리로 나타난 고유정. 전 남편 졸피뎀 안 먹였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졸피뎀. 그런데 부인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차 공판에서도 우발적 사례를 강변했다. 그리고요. 현 남편의 전처 가족들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무슨 의도인가요? 이거는. 지금 어제 고유정 쪽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졸피뎀을 고유정이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검출됐으니까 사용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그러니까 숨진 전 남편과 고유정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먹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은 또 현 남편 전처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가족 증인 신청을 말합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 기사는 어제 여러 가지 오간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이름이 쓰여 있나 증거 부인한 고유정이다. 피해 이름이 쓰여 있나. 졸피뎀, 혈흔 등 검찰 제출 증거에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다 반박을 했고요. 제주 펜션 현장 검증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청객들 뻔뻔하다 비난 퍼부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진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에요. 제주지법 201호에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 실린 사진은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거죠. 머리를 앞으로 다 풀어헤쳐서 보통 저 상태면요 누구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지금 저 모습으로 어제 입장을 했고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신 것이 저 머리 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질문 저에게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머리 좀 어떻게 안 되는 거냐?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불가합니까? 지금 현행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지금 피고인이죠. 신원 공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찰 단계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이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피의자 현재는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갈 것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현 상태의 피고인의 몸을 뭐 강제로 머리를 묶게 한다는가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공권력이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흡해서 그 법 자체가 조금 뭐 완전치가 않아서 사실 그 피고인 자체의 얼굴 다른 제대로 나온 사진을 공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언론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가려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취지밖에 자연스럽게 없거든요. 노출되게 하는 거다라는 게 그게 신상 공개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물론 법을 만들 때 아마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피해자나 피고인이 저런 식으로 머리로 마치 저는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못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이거 말고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고유정 덕분에 법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입장할 때 저렇게 입장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봤잖아요. 저 때도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게 되나요?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제가 관계가 재판정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건 역시도 정해진 바는 없고 사실 지난 1차 공판 때는 고유정은 재판정 안에서도 머리를 커튼처럼 내리고 계속 그럼 어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거기 방청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방청객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싶지 그럼 않다. 재판장이 그 머리 좀 뒤로 넘겨라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걸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피고인 저 머리를 돌리세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 얼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인증신문이라고 하죠. 인증신문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가가 첫 번째 공판장에서 하거든요. 그때는 뭐 이게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사진을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앉아있든 간에 이게 뭐 재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다리를 뭐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세를 좀 뭐 함부로 놓는다 이럴 때는 소송지휘에서 제대로 앉으세요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머리를 넘겨라라는 얘기는 아마 재판장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계속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그럼 점점 길어지게 저러고 재판장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고유정의 뭐 뜻에 달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뭐 어제 저 이른바 이 머리카락 커튼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어제 다툼이 있었던 게 졸피뎀과 혈흔 관련 다툼이 있었다고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검찰은 이 고유정의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를 먹여서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해쳤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범죄다라는 주장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어떻게 반론하냐면 만약에 수면 유도제를 써서 그 전 남편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다쳐가면서 그런 어떤 공격을 했겠느냐.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다쳤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졸피뎀은 전 남편이 먹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먹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졸피뎀은 본인의 피해서 나온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채취한 혈흔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피와 전 남편의 피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검출된 거기 때문에 이게 내 혈액에서 나온 건지 전 남편의 혈액에서 나온 건지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피가 그럼 섞여서 누구 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이 고유정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임신한 걸로 생각했다는 사람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마약성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유정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저는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유정의 다툴 여지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혈흔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혈액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예요. 이게 누구의 피고 누구의 DNA가 있고 그 동일한 혈액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정도까지는 그거는 검찰의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을 이제 변호인이 지적한 건데 타당하다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은만큼은 검찰도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추가로 이제 나온 내용이요. 현 남편의 전처의 가족들을 증인 신청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게 본인이 전 남편으로부터도 그리고 현 남편으로부터도 굉장히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심신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뭐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많이들 이건 고유정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혼 소송 과정 중에라도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어디서 나온 상상이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유정의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현 남편이 그리고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식의 가혹행위인지를 입증을 해야 내가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신청을 받아줄까요? 저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나왔다는 사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단순합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실검 전쟁,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떠오르시는 표현을 좀 적어주세요. 이 상황을 보고 떠오르시는 표현을 적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을 봅니다. 정치 세력 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전쟁, 실검. 그런데요, 10분 전쟁이라고 표현이 돼요. 10분.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이다. 아니다. 또 하나의 언론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요. 이 실검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등 뭐 이런 실검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실검 순위가 쭉 나열되거든요. 그런데 몇몇 실검 이 표현은요. 실시간 검색을 보면 이건 뭐지? 뭐 이런 싶은 것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실검 전쟁이다. 지난 일주일 포털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런 실검들이요. 그런데 10분 단위로 검색량 측정, 뭐 이런 방법이 이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검색량이 측정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10분마다 검색을 바꾸는 거예요. 소수 집단의 실검 사유화가 반복되고 있다. 실검 사유화. 특정 세력 의견이 과잉 대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포털에서는 이 매크로를 안 쓰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검, 10분마다 실검 순위가 계속 갱신이 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주장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검색어를 입력해서 상위 순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여론 왜곡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언론일까?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견 다 적으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선 논술위원께서 가장 먼저 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사 내용 중에 있는 표현을 인용을 했습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께서 예. 좋은 표현을 써놓으셨길래 예. 빗자루를 청소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몽둥이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빗자루를 몽둥이로 쓰는 케이스. 몽둥이로 쓴 거다. 네, 케이스다. 사실은 이게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것이 예. 이슈 흐름이라든지 예. 그 시간에 뉴스 초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어떤 분야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을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진영 논리가 좀 무섭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지금 새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없던 분열, 국민 분열까지 예. 더 심화시키는 이런 사회 해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을 빨리 개편을 해서 이런 문제들은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상욱 변호사께서는 절실 이렇게 쓰셨네요. 이번 조국 후보자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면 예. 뭐 사람들마다 말하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뭐 몇십만 건의 언론 꼭지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얘기를 듣기보다는 예. 또 해명하는 것을 정확히 기다리기보다는 청문회 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예. 정말 무지막지한 그 의혹 제기와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아낸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굉장히 지혜이고 그 절실함을 느낄 수가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된 검증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예. 언론도 어제 뭐 조국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의 집까지 밤에 찾아온 남자 기자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이 청문회 과정이 이제 혼탁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검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실검 문제도 바로 이런 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게 절실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평가가 지금 두 가지가 소개됐는데 또 하나의 언론, 또 하나의 여론으로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언론 공세가 심한 가운데서 조국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박상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두 글자인데요. 피로라고 쓰셨네요. 피로.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뭐냐면 그 실시간 그 검색은 소위 말해서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이건 또 하나의 언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의 국민 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인위적으로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또 하나의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또 굉장히 그 갈등 요소로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스럽다. 그래서 저는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보면서 그 드루킹 사건 때도 보았지만은 지금 현재 포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순위 매기기 또는 뭐 그 여론 조작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포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기사 중에 10분 얘기가 좀 있었어요. 10분 실검 전쟁이다. 실검 10분 전쟁이다. 여기 제목에도 달려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좀 더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금 상태로는 10분은 아니고요.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까지는 뭐 10분에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 1시간 단위로 좀 시간이 길어났다. 그래서 10분이라는 부분 좀 바로 잡겠습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단위로 검색량을 측정한다는 내용 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뭐라고 쓰신 거예요? 패각 투표요? 예, 패각. 무슨 표현입니까? 표현이 예전에 이제 고대 예. 그리스의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개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기와 조각의 글자를 써서 투표를 했던 게 조개 껍질. 예, 그게 이제 민주주의 시초로도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였는데 예.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국회 뭐 정부가 있고 예. 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 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죠. 수천 년 동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 역시 이런 것들은 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른바 대의제로 갖췄던 시스템과 이런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상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뭐 정치와 언론이 발전해 나가야 될지 받아들이고 연구해야 될 시점이지 이건 또 부정적이다, 이건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확하게 2대 2로 나눠지는군요. 여기 지금 한국의사도 여론 왜곡이다, 또 다른 언론이다, 이렇게 좀 갈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시 네 분 의견도 두 분씩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입마개 안 해도 되는 50kg 대형견, 또 사람 물었다. 요즘에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자동차 튜닝숍에서 키우던 멜로뮤트, 개의 일종입니다. 여성 손님에게 달려들어 목 등 물었다. 피해자 너무 겁나서 개집에 숨었다. 아직도 사고 당시 소리 환청 들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행동이 있었을까요? 너무 급하니까 그랬겠죠, 이분께서. 그러나 일단 피해를 보셨어요. 연 2천여 명 개물림 사고 겪는데 맹견 5종에만 입마개 의무화돼 있다. 입마개 대상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